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할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 번 더 집단에 대한 어떤 분석을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집단은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구조냐 아니면 과정이냐, 이 집단의 구조와 과정이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집단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조다 이럴 때 구조는 뭐가 되죠? 정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게 바로 일종의 하나의 구조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어떠냐 그러면 정태적 분석이다 이렇게 됩니다. 딱 정지시켜 놓고 정태적 분석.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정태적 분석은 흐름보다는 스탑의 개념을 갖다 이야기하죠. 스탑의 개념으로 딱 정지시켜 놓고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정태적 분석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독특한 어떤 성격, 바로 집단이 가지는 어떤 독특한 성격에서 우리가 딱 봤을 때 어떤 내용을 할 수 있느냐, 지위라는 얘기가 나오죠. 지위가 어떠냐 하는 문제. 두 번째는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어떤 지위를 가졌죠. 그 다음에 역할이 어떠냐, 역할이 어떠냐. 그리고 마지막에 규범. 규범은 바로 공동으로 가지는 뭐가 되느냐 하나의 질서. 그래서 이 세 가지 이하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구분하는 걸 정태적 분석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그 집단이 가지는 어떤 지위에 대한 이야기, 역할에 대한 이야기, 바로 법에 대한 이야기. 집단을 이끌어갈 때 자기들만이 지키는 어떤 하나의 규범을 갖다 우리가 가지죠. 바로 이 네 가지를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정태적 분석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그럼 결국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하나 내용 속에서 이 과정은 뭐가 되느냐, 동태적 분석이다. 이 동태적 분석은 말 그대로 하나의 뭐가 됩니까? 흐르는 과정 속에서, 흐름 속에서 우리가 따져야 된다. 프로의 개념을 갖다 우리는 동태적 분석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이 동태적 분석에는 어떤 게 있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8장에서 배우고 9장에서 배우고 10장에서 배우는 내용이 쭉 연결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장에 가면 뭐가 되느냐,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런 말이 나오죠. 이 커뮤니케이션은 뭐가 되죠? 대화를 나타내는 이야기다.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가 조직원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움직임 속에 누가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는, 소위 말해서 의사소통이 되는 과정을 갖다 우리는 하나의 흐름 속에 따져야 되기 때문에 동태적 분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동태적 분석은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플로의 개념으로 커뮤니케이션이란 8장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9장에 가면 권력과 갈등입니다. 누가 타인을 지배하는 힘을 가지느냐 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권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 권력 속에는 반드시 뭐가 되느냐, 사람들이 모여있는 갈등이 되게 됩니다. 두 사람 이상 모이게 되면 갈등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 혼자일 때는 지난번 배웠지만 스트레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스트레스와 갈등은 성격, 그림 다 공통적 면이 있다라고 지난번 얘기를 하며, 같이 스트레스든 갈등이든 어느 정도는 있어야만 더 진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던 바가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장에 가면 여러분 잘 아는 리더십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끌어가야 하는 어떤 리더십. 요까지 이야기가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들 동태적 분석에 속하는, 소위 흐름 속에서 프로의 개념으로 바로 커뮤니케이션, 권력과 갈등, 리더십을 뒤쪽에서 배우게 된다 하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정태적 분석 끝에서 이제 이 단원의 7단원 마지막에 지위가 어떠냐, 역할이 어떠냐, 규범이 어떠냐,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딱 정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하나 따지고, 그 다음에 8장부터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한마디로 말하면 대화의 채널을 얘기하는 거죠. 의사소통을 갖다 유도하는 이야기다. 그리고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 이런 것들이 9장에 나오고, 10장에 가면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야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바로 얘들은 그럼 이끌어가는 어떤 리더십, 이걸 갖다 우리는 배우게 되는데, 이걸 갖다 우리는 뒤쪽에 배우는데 동태적 분석이라고 말하며, 집단의 마지막 영역 8장, 9장, 10장에는 동태적, 그리고 7장의 마지막 속에서는 정태적 분석인 지위, 역할, 규범이라는 세 가지를 우리가 논하며, 일단 이거부터 우리가 한번 잘 따져보자 이거죠. 그리고 이제 8장의 커뮤니케이션, 9장의 권력과 갈등, 10장의 리더십을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조직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집단에서는 여기까지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집단의 이야기다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고, 하나하나 우리가 맨 먼저 집단에 바로 스톱된 상태, 지위란 말은 뭐고, 역할이 뭐고, 규범이 뭐냐. 그리고 여기다 또 한마디 더 연다면 응집력. 집단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집착력을 얘기하는 거죠. 서로가 집단을 사랑하는 마음, 응집력이다.
바로 그 집단을 갖다 얼마만큼 좋아하느냐 그라는 이야기를 응집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네 가지를 갖다 1, 2, 3, 4를 갖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7장에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동태적 분석인 커뮤니케이션, 권력과 갈등, 리더십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흐름부터 먼저 이해를 하며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절대 성급하게 대충, 적다이 이런 거는 굉장히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를 명백하게 이끌어갈 때 조직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여러 시험에서도 있고 또 어떠냐 여러 가지 학점이나 또는 아니면 자격증 시험에 또는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바로 조직이라는 과정 속에 뭐 공기업 시험이든 어디든 많이 나오는 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 조직행위다 하는 이야기를 알고 하나하나 우리가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자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럼 맨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뭐가 되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바로 여러분들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런데 지위란 말이 나오게 되죠. 지위란 어떤가 하는 이야기부터 우리가 살펴보자 이거죠. 일반적으로 지위라고 얘기할 때 지위의 정의는 뭐라고 내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보죠. 그리고 지금 정태적 분석에 속하는 네 가지를 보겠다. 지위가 어떠냐, 역할이 어떠냐, 규범이 어떠냐, 응집력이 어떠냐를 마무리를 짓고 8장에 가서 바로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되죠. 그럼 지위란 말을 갖다 우리가 정의를 갖다 내리면 지위는 어떤 걸 얘기하느냐 한 말이 되는데 궁극은 바로 일종의 구성원들에게 부여된 상대적 여기서 중요한 지위의 정의는 바로 이겁니다. 일종의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상대적인 어떠냐 그러면 바로 상대적 사회적 지위. 이게 바로 정의가 되겠어요. 바로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상대적인 어떤 사회적 지위를 우리는 뭐라 하냐 바로 지위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한 말이 되고 바로 사회적 지위 또는 일명 뭐라 그러죠? 이걸 갖다 랭킹을 얘기하는 서열이다. 여러분 인사관리에 가면 서열법이라는 말이 나오죠. 1등, 2등, 3등, 4등, 뭐 부장, 과장, 계장 이건 전부 다 뭐가 되는가 그러면 하나의 지위를 나타내는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위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 지위 속에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 바로 일돈에 뭐가 되느냐 그러는데 하나의 지위라고 말하는데 이 지위는 공식적 지위가 있고 그 다음 또 우리가 비공식 지위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공식적 지위는 어떻고 비공식 지위는 어떤가 하는 이야기부터 우리가 살펴보자 이겁니다. 비교적 공식적 지위다 그럴 때 공식적은 회사가 만들어준 소위 조직이 만들어준 어떤 서열을 갖다 우리는 뭐라 하냐 공식 지위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공식이라는 말은 정말 회사가 또는 아니면 어떤 집단이 만들어 놓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하는 계층 수준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공식은 공식적으로 만든 부장실 또 아니면 과장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부장실이다 과장실이다 하고 만들어준 하나의 한마디로 말하면 공식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따지는 거고 비공식이다 그럴 때 비공식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똑같은 지위더라도 나이가 많으면 높은 지위 예를 들어 똑같은 계급이더라도 같은 계급에 있지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나이가 높은 분 나이가 있는 분을 우선한다 하는 이야기가 된다면 이건 뭐가 되죠? 하나의 비공식적 지위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계장들끼리 있더라도 또는 같은 과장이 있더라도 나이가 많은 분을 갖다 더 우선해 주는 게 뭐가 되죠? 바로 비공식적 지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공식적 지위는 그야말로 하나의 어떤 조직 체제가 만들어 놓은 룰에 따라서 서열을 갖다 얘기한다. 이래 된다면 비공식은 자기들끼리 한마디로 말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 뭐 과장이 있다. 3명이 있다. 그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을 갖다 우리는 똑같은 과장이지만 공식적으로 볼 때는 똑같죠.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비공식적으로 볼 때는 뭐가 되느냐 바로 나이가 많은 분을 갖다가 위로 본다. 우선순위로 본다. 이러면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럼 하나의 비공식 지위라고 말할 수 있다. 해서 지위라는 말은 상대적 사회적 지위를 얘기한다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지위에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일종의 공식 지위와 비공식이 있는데 공식은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나 비공식은 자기들끼리 같은 계급이지만 나이가 있는 분을 우선으로 우리가 봐준다. 그럼 이거는 비공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중요한 뭐가 되느냐 지위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이야기다 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똑같은 만약에 예를 들어 같은 계급이더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을 갖다 좋은 자리 위치를 준다.
뭐 관리에 의하여 또 풍습에 의하여 이건 전부 다 비공식적 지위를 얘기하는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차근차근 정리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역할이란 말이 나오죠. 역할은 어떤 걸 갖다 우리가 역할이라 그러느냐. 여기는 이제 저희들이 조금 지우고 역할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바로 하나의 집단 구조, 정태적 분석인 속하는데 역할이란 말은 어떤 거냐. 역할은 그야말로 영어로 말하면 롤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 사람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해놓냐 할 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롤을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역할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하는 말을 우리가 쓸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이 역할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의를 본다면 구성원에게 기대하는 일련 행위, 이 바로 역할의 얘기를 갖다 하라 그러면 어떤 구성이 있다 이거죠. 구성원에게 바라는 어떤 조직이나 집단이 구성원에게 바라는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일련 행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뭐 회사를 위하여 예를 들어서 뭐 해외 출장을 가달라. 그럼 이건 뭐가 되느냐? 구성원에게 바라는 하나의 집단이 뭐가 되느냐? 바라는 일련의 행위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역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리고 역할의 정의는 집단이든 조직이든 구성원에게 바라는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역할. 어떤 일을 해달라. 부탁을 하는 걸 갖다 우리는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역할의 갈등이라는 말을 갖다 생각하죠. 역할의 갈등은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조직이 있을 때 역할에 대하여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죠. 본인은 회사에 출장을 갖다 가기를 회사는 출장을 갖다 외국 출장을 갖다 원한다 이거죠. 외국 출장을 원한다. 그럼 이 사람이 가정이 있을 거란 말이야. 가정에서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거의 국내 거주를 원할 거다 이런 얘기가 되죠. 국내에 있기를 원한다 이거죠. 그럼 여기 일어나는 이 두 가지 갈등, 이걸 갖다 역할의 갈등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는 외국에 출장 가기를 갖다 바란다 이거죠. 근데 왜 되느냐? 가정에 있는 가족들은 거의 대다수 국내 거주를 갖다 원한다 이거지. 이럴 때 일어나는 두 가지, 바로 역할에 대한 갈등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본인이나 가족은 국내 거주를 원해. 근데 회사 쪽이나 이런 조직 쪽에서는 외국에 출장을 원해. 이럴 때 일어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는 역할의 갈등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예를 하나 정도 생각하면 바로 역할의 갈등. 개인이 동시에 행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상의 역할. 그렇죠? 해외에도 이해된다 그러면 출장 가면 국내 거주 못하지. 국내에 거주한다면 출장 가는 거 포기해야 되죠. 이와 같이 이 두 가지 속에서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갈등을 느끼는데 이걸 역할의 갈등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역할의 모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역할이 애매모호하다. 여기는 우리가 잘 알지만 역할이 우리가 공식적 조직이냐 또는 비공식 조직이냐에 따라 그 역할에 대한 갈등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역할에 대한 갈등을 우리가 했고 모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동창회 같은 데 가면 다 큰 소리 칩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친구, 오늘 처음 나온 친구가 가장 큰 소리 치죠. 그래도 옆에 사람들 그래 그동안 잘 살았어. 이건 비공식 조직이란 말이야. 우리가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비교적 어떠냐 그러면 비공식 조직에서는 이런 역할의 갈등이 역할에 대한 어떤 모성이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회장하라. 동창회 회장이라 그래가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죠. 옆에서 어시스트 해주고 서비스하는 입장이란 말이야. 그러나 회사의 과장이다 부장이다 그럴 땐 과장이 부장에 놀아날 수 없습니다. 항상 과장을 통제해야 되고 과장에게 명령을 내리는 체제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동창회는 지위와 역할이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묘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위가 역할이 있다면 지위가 있죠. 역할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비공식 조직에서는 역할과 지위가 어디에 되느냐 각각 다르는데 가끔 역할의 모성을 갖다 얘기할 때 지위는 뭐가 되느냐? 지위는 상당히 부장이다. 또는 지위는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높은데 역할이 약하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지위는 높은데 역할이 약하다 하는 이야기가 있을 거야. 그럼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거꾸로 지위는 낮은데 역할이 크다 하는 이야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요 두 가지를 대비한다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지위는 높은데 역할이 별로 못한다. 그럼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죠? 과대평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과대평가되었다.
더 높게 평가가 되었다 이거지. 왜? 지위가 높으니까. 그걸로 예를 들냐 그러면 지위가 역할보다도 예를 들냐 그러면 약하다 그럴 때는 이거는 과소평가가 되었다. 이 사람의 능력은 상당히 높은데 예를 들냐 과소평가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될 거란 말이야. 얘는 과대평가가 되었다. 그래서 두 가지, 얘는 과대평가, 얘는 과소평가라는 얘기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상당히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능력은 있는데 지위는 아주 높은데 역할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약하다. 이건 과대평가가 된 거지. 근데 그걸로 지위는 약한데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 사람을 과소평가한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줘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위 역할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예를 들어 지위가 팀장인데 실제 행원은 팀원밖에 안 된다. 과대평가한 거죠. 반면에 그걸로 지위는 팀원인데 역할은 뭐가 되느냐? 팀장 역할을 한다. 그럼 그 사람 과소평가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런데 이런 과대나 과소는 비공식 조직에서는 인정하지만 공식 조직에서는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아무리 과장이 뛰어나도 부장을 뛰어넘을 수가 없죠. 또 아무리 계장이 뛰어나도 과장을 뛰어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지위와 역할이 분명히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달라 확실한 서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비공식 조직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동창회 가면 뭐 처음 나온 사람이 큰 소리 막 치죠. 회장은 예 그러고 이런다고. 그건 바로 비공식 조직에서는 이런 역할과 지위가 달라도 용인이 되지만, 공식 조직에서는 절대 과장이 부장을 넘어서고 또 예를 들어 계장이 과장을 넘어서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바로 역할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규범이라 그라는 말이 나오죠. 규범은 뭐를 규범이라 그러느냐 하는 말이 되는데, 규범은 바로 쉽게 얘기하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삼성에 가면 삼성만이 가지는 어떠냐 그러면 자기들의 어떤 질서, 이 질서를 갖다 우리는 규범이다 이렇게 되고 집단을 이끌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죠? 바로 규범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규범이라는 말은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질서, 법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규범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 규범은 바로 집단의 가치적 성격, 집단이 가지는 가치적 성격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그럼 바로 일종의 규범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집단이 가지는 어떤 그들만의 어떤 공통적 특성을 갖다 우리가 얘기를 한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 과정을 통해 체득되면 집단 행위에 적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단에 처음 삼성 들어가면 삼성에 대한 연수를 많이 받게 되죠. 그럼 나중에 삼성메인이 되더라 하는 이야기가 사회와 가정을 통해서 바로 체득된 경험에 의하여 나중에 행위로 적용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응집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응집성은 바로 소위 결속력을 얘기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구성원들이 집단에 대한 애착심이다. 얼마나 애착심을 심하게 가지느냐, 구성원들이 가지는 뭐냐 그러면 집단에 대한 뭐가 되느냐 애착심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집단의 응집성이라고 말하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결속력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때 뭐가 됩니까? 바로 일본군들의 그 군대의 어떤 응집성은 굉장히 강화가 됐죠. 그래서 엄청난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을 끌었던, 한마디로 말하면 일본 군인들의 집착성, 응집성, 이게 굉장히 어디 되느냐 그러면 크다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죠. 그래서 바로 이론으로 남아있으려는 정도, 한마디로 말하면 정의를 말하라 그러면 내가 절대 어디 되느냐 그러면 그 구성원에서 탈퇴하고 싶지 않다. 한마디로 하면 집단의 이론으로 남게 되고 집단의 이론으로 남고 싶다는 어떤 그 뭐냐 그러면 싶은 그런 어떠냐 그러면 그 정도, 남고 싶다는 싶은 정도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한마디로 말하면 응집성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집단의 이론으로 내가 이 회사 이 집단에 남고 싶다는 그 결속도 정도를 갖다 우리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나의 응집성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말을 우리가 알아두면 되죠. 그럼 이 집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어떠냐 하는 이야기를 되는데, 첫째, 공동된 목표가 어떠냐 그러면 클수록 목표가 크면 클수록 어떠냐? 집단의 응집성은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집단의 크기가 작을수록 이건 작아야 됩니다. 집단이 너무 커버리면 응집성은 어디 되죠? 약화되지.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공통된 문화가 클수록, 그리고 외부의 위협이 클수록, 다른 그 세 가지는 다 공통 목표, 공통된 문화, 외부의 위협, 이 세 가지는 커야 되지만 집단의 크기는 반대로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거는 다 동그라미인데 요거만은 반대로 표로 우리가 이거 다른 거는 다 이해되죠? 강해야 되지만 집단의 크기는 클수록 아무래도 이제 결속력이 흩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집단의 크기는 작을수록 응집성이 크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해 준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하고 바로 이제 네 가지 응집성까지 네 가지 이걸 갖다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한마디로 다시 얘기하면 지위란 말은 서열을 얘기한다. 서열인데 여기는 우리가 잘 알지만 공식적으로 회사가 만들어준 부장, 과장, 계장은 일종의 하나의 공식적인 지위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같은 직위를 가졌더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한다. 이건 바로 비공식적 지위를 얘기한다 하는 얘기를 했고, 역할은 조직이 자기들에게 바라는 뭐가 됩니까? 역할. 예를 들어 국내 거주할 건가 외국에 출장 갈 것인가를 한 사람이 두 개를 못한데 만약에 바랄 때 일어나는 갈등을 역할의 갈등이라고 하고, 바로 조직이 그 개인에게 바라는 어떤 희망을 갖다 우리는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고, 이 역할에서는 과대평가, 지위보다도 역할이 클 때는 과대입니다. 지위보다 역할이 작다 이럴 때는 이건 뭐냐,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렇죠. 만약에 팀원인데 지위는 팀원인데 실제는 뭐가 되느냐, 그럼 팀장을 맡고 있다. 이건 뭐가 되죠?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지위는 팀원인데 실제 어떻게 되죠? 팀장을 맡고 있다. 그럼 이건 바로 그 사람을 과소평가한 거라 이거지. 근데 왜 되느냐, 그럼 그걸로 지위는 팀장인데 실제 행동은 팀원밖에 안 된다. 과대평가했다. 그래서 비공식에서는 이게 용인이 되지만 공식에서는 용인이 되지 않는다. 그 규범은 바로 회사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질서를 규범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응집성이란 말이 나오죠. 응집성. 응집성은 바로 결집도를 나타낸다. 그런데 여기는 목표가 클수록, 공유된 문화가 클수록, 외부의 위협이 클수록, 그러나 집단의 크기는 왜 되느냐 그러면 관련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바로 집단의 크기는 오히려 낮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바로 4개의 영역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커뮤니케이션 앞에 일어나는 모든 내용을 한 번쯤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이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집단의 구조, 하나의 스톱된 상태에서 우리가 따져주는 정태적 특징에는 이 4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이제 뒤쪽에 배우는 커뮤니케이션 과정부터는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동태적 집단의 과정 속에 바로 8장의 커뮤니케이션, 9장의 권력과 갈등, 10장의 리더십을 우리가 배우면서 집단을 연결해 나갈 거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단의 구조냐 과정이냐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했죠. 비교적 우리가 앞에서 얘기하던 이야기 속에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한다면, 집단에 있어서 스톱된 상태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구조는 여러분이 잘 알지만 지위, 그 다음에 역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얘기하는 규범, 그리고 마지막에 응집력을 얘기하는 것은 구조의 분석이며 스톱의 단계에서 정지시켜놓고 우리가 따지는 4가지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다음부터는 이제 8장에 들어가게 되면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다 그런 얘기가 되죠. 여기서부터는 뭐가 되느냐, 커뮤니케이션이라 그러는 이야기부터는 바로 앞에 배웠던 구조와는 달리 여기는 뭐가 되느냐, 과정이다. 이 과정은 일종의 뭐가 되냐, 프로의 개념을 얘기하죠. 흘러가는 과정을 얘기한다. 프로의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커뮤니케이션, 바로 대화를 한다든가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한다든가 이런 커뮤니케이션은 딱 정지된 순간이 아닌, 앞에서 말하던 뭐가 되냐, 구조 분석에 속하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규범이라든가 또 아니면 응집성이라든가 아니면 역할이라든가 또 우리가 봤을 때 지위, 이런 이야기와는 다르다. 그래서 구조는 4가지 앞에 배웠던 거 7장에서 마무리를 하고 8장에서는 과정인데, 특히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럴 때 커뮤니케이션은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을 얘기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의사소통은 일종의 흐르는 속에
대화를 나누는 속에 서로가 예를 들면 주고받는 내용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바로 하나의 우리가 봤을 때 과정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과정 속에 우리가 봤을 때 커뮤니케이션의 정의를 한번 내려봐라. 그러면 바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의 정의는 이렇게 얘기하죠. 정보의 전달. 정보를 전달하자. 정보를 전달합니다. 정보를 전달하자.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공감대를 형성하자. 공감대 형성. 이 정보에 뭐가 되느냐 그럼 전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야기, 이 두 가지가 뭐가 되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커뮤니케이션의 정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는 말이 되죠. 정보를 전달하고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야기, 이게 뭐가 되죠? 바로 대화의 의사소통을 나타내는 하나의 대화 속에는 대화는 어디까지나 정보를 전달하죠.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한다 하는 게 바로 정의가 된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럼 이런 정보는 바로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러는데, 첫째는 정보가 가지는 이야기는 바로 뭐가 되냐, 정보를 전달한다. 커뮤니케이션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정보를 전달해 준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정보 전달이 핵심이 되겠죠. 정보 전달이다 라는 말을 알아둬야 되고, 두 번째는 동기를 유발한다는 말이 나오죠. 동기를 유발한다. 그런데 여기는 바로 동기 유발이라는 뭐가 되느냐 그런 바로 핵심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동기를 유발하자. 그리고 이건 하면 안 돼, 하지마 하고 말을 갖다 통해서 통제해주죠. 이건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통제 기능을 갖다 가진다라고 말하죠. 통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정선하는데 감정의 조절. 감정을 조절해주기 위하여 우리가 봤을 때 말로 감정을 조절해준다. 그럼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정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있음으로 해서 정보를 전달해주고 동기를 유발하고 통제를 하고 감정 정서를 갖다 조율해주는 역할을 갖다 하는 게 뭐가 되느냐, 바로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이 가지는 펑션이다, 기능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대화의 채널이 있다는 건 뭐가 되죠?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이지. 또 가끔씩 동기를 유발해주죠. 좀 더 열심히 해보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되느냐, 여러 가지를 갖다가 그건 하면 안 돼, 그러지 마, 통제가 되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감정의 조절을 갖다 해주는 정서의 역할, 이게 뭐냐, 커뮤니케이션이 가지는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며 바로 의사소통을 나타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을 보면 책에는 그림으로 나와 있죠. 이 그림 정보는 여러분이 어디에 되느냐 그럼 외워주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물론 제가 단순화를 위하여 이게 말로만 쭉 써놨지만 이 말을 보며 바로 흐름을 갖다가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말이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을 갖다 나타낼 때 의사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과정을 갖다 얘기하라 이럴 때는, 특히 주관식 문제를 취급할 때는 반드시 이 과정을 그림으로 자기가 서술할 수 있으며 말을 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맨 먼저 우리가 송신자가 가장 먼저 출발점이 되겠죠. 송신자는 바로 말을 갖다 보내는 사람을 갖다 우리는 송신자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자, 송신자가 커뮤니케이션을 갖다 하기 위한 사람을 갖다 얘기하고 소울스란 말이 되죠. 근원이 되는 사람을 얘기한다. 그래서 소울스란 말을 갖다 씁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송신자가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채팅할 때 인터넷에서 뭐가 됩니까? 예를 들어 문자를 보낸다 이거지. 그럼 여러분 잘 아는 이걸 갖다 송신자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이 자기의 어떤 내용을 갖다 암호한다는 얘기를 갖다 쓰죠. 암호하다. 암호하다. 그 암호화는 바로 인코딩이라는 말을 쓰죠. 코딩이 뭐가 되냐 그러면 EN이 붙어서 바로 컴퓨터 속에 자기의 뜻을 전달한다. 암호한다 이거죠. 암호화. 암호하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잘 알지만 암호화에는 바로 이진법. 컴퓨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진법을 쓴다 이렇게 되죠. 이진법을 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십진법화되어 있는 이야기를 갖다 이진법으로 암호화시켜 준다는 얘기가 되지. 그래서 여기서 인코딩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쓰더라 이거죠. 인코딩. 바로 코딩을 시킨다는 얘기가 되고, 이진법, 십진법이 아니라 이진법으로 자기 어떤 말을
투입시킨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암호화된 내용을 갖다가 채널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흘러가는 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채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런 말이 되죠. 채널을 통하여 흘러가더라. 이런 얘기가 되죠. 채널을 통하여 올라간다. 올라가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경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경로를 우리는 채널이라고 얘기를 하고 채널을 통하여 경로를 타고 쭉 흘러간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 쪽에서는 이걸 갖다 왜 하느냐? 해독한다는 얘기가 되지. 해독은 바로 여러분들 인코딩의 반대인 뭐가 되느냐? 그럼 디코딩이다. 코딩을 갖다가 앞에 푼다는 얘기가 되죠. 디코딩이다. 하는 말을 해서 해독은 아까 이진법으로 갔던 내용을 갖다 십진화법으로 바꿔준다 이거죠. 십진법으로 바꿔주자. 그러면 상대 쪽에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했네 하는 이야기가 십진법으로 어디 되느냐? 해독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럼 이 해독되니까 수신자는 어디 되느냐? 이 사람에 대한 대응을 갖다 보내며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구나 하는 내용을 갖다 알아채리고 대답을 갖다 해주는 걸 피드백이라고 얘기하더라. 피드백이라고 얘기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송신자가 인코딩해서 암호화시켜주고 인코딩 된 걸 갖다 채널을 타고 우리가 가고 간 내용을 갖다 얘기는 디코딩해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해독을 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내용을 이해하며 송신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수신자가 해독을 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더라. 여기까지가 바로 해당되는 사항을 갖다 우리가 쭉 얘기를 했고 피드백은 바로 이 사람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걸 피드백이라고 하죠. 근데 이런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서 예를 들어 방해 요인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노이즈라는 말을 갖다 쓰더라. 방해 요인, 장애 요인을 갖다 노이즈라고 불러준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노이즈가 존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흐르는 어떤 내용이 흐르지 않고 중간에 차단되든지 꺾여버릴 때를 노이즈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커뮤니케이션에서 여러분이 쭉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바로 우리가 흐름, 이 그림을 송신자 인코딩 되는 걸 경로를 통하여 채널을 통하여 가고 채널을 통하여 가게 되면 디코딩 되어서 바로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연결하는 게 피드백이 되며 그 다음에 여기에 장애 요인을 노이즈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그림으로 우리 책에 나와 있지만 정확하게 여러분이 어디에 됐냐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고 그림을 갖다가 여러분이 직접 그리게끔 우리 책에 있는 그림을 여러분이 직접 그리며 이해를 갖다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일단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집단에 대한 어떤 조직의 바로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아까는 구조를 얘기했다면 과정의 하나가 바로 대화의 채널이 흘러가는 것, 의사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얘기한다 했고 이제 이런 속에서 여러분하고 이제는 바로 집단의 조직 속에서 어떻게 의사소통이 가느냐 하는 이야기를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집단 의사소통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보자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일반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져라 그럴 때 소통에는 공식적 의사소통과 비공식적 의사소통이라는 걸 크게 나눌 수가 있다. 바로 비교적 어떤 회사와 같이 어떤 공식, 회사가 만들어진 어떤 조직을 우리는 공식 조직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비공식 조직은 자기들끼리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동문회 또는 아니면 뭐가 되죠? 동창회 이런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하나의 뭐가 됩니까? 비공식 조직의 채널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공식 채널은 여러분들 잘 아는 만약에 회사 조직. 이 조직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종의 하나의 조직인 주식회사 같은 회사가 컴퍼니 같은 게 뭐가 되죠? 공식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식 조직에 있는 조직과 그 다음 비공식 조직에 있는 걸 갖다 보면 비공식은 그레이프바인이다 하는 말을 쓰죠. 그레이프바인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그레이프는 포도나무 덩굴이 얽히고 섞이듯이 동문회나 동창회 가면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가 누구를 싫어하고 막 이렇게 얽히고 섞이는 걸 갖다 그레이프바인이다. 이 그레이프바인의 의원은 원래 여러분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바로 정보가 이되느냐 그러면 얽히고 섞여가지고 엄청 마치 포도나무 덩굴처럼 얽혔다는 의원에서 의사소통 구조가 왔다 갔다 지멋대로 한다 하는 이야기가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에서 그레이프바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비공식 조직에서는 가능하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러나 공식 조직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 첫째는 수직
수직은 계급이 있습니다. 상하가 존재한다 하면 이건 뭐가 되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수직적인 의사소통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수평은 뭐가 되느냐? 대등이 되죠. 대등한 입장에서 얘들은요, 우리가 주고받는 걸 갖다 수평적 의사소통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이 대각선은 뭐냐? 수직에다가 수평을 갖다 더하라. 수직과 수평을 갖다 둘 더하라. 한마디로 보면 수직과 수평을 다 왔다 갔다 옆으로 좌우와 상하가 왔다 갔다 할 때 이걸 갖다 우리는 대각선 구조라고 불러준다. 그래서 공식 예측에는 세 가지입니다.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계급이 있고 상하가 있다. 이러면 수직이죠. 그 다음에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가 주고받는다. 의사소통 수평이죠. 대각은 수직과 수평을 갖다 결합한 형태를 갖다가 대각선이라고 하더라. 이거로 공식 조직에는 이러한 세 가지가 예되나 존립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알아두고, 비공식 조직에는 뭐가 되느냐 하면 동문회나 동창회처럼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서로가 주고받는 그레이프바인이 하나의 비공식 조직의 내용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알아두고, 수직부터 우리가 생각하죠. 수직 속에서는 하향적과 상향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향은 뭐가 되죠? 방향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심하세요. 상하가 있는데 만약에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간다 이렇게 될 때를 갖다 우리는 하향적, 상부가 하부에 뭐가 됩니까? 명령을 내린다. 뭐가 되죠? 상부가 하부에 명령을 내리면 수직이다 이렇게 되지. 하향적이다. 그걸로 하부가 상부에 뭐가 되냐? 근위를 올린다. 이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그걸로 상향적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꼬리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향이냐? 위쪽으로 올라가느냐? 이거는 바로 우리가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비교적 우리가 상향이다 그럴 때, 하향이다 그럴 때는 바로 명령, 지시. 명령이나 지시. 명령과 지시가 되어서 끝으로 내려가는 게 이게 뭐가 되죠? 하향적이다. 그러나 하부가 일을 하며 상부에다 어떤 근위를 올린다. 여러분 보통 생산관리에서 우리가 잘 아는 뭐가 됩니까?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종 ECR 제도가 있었죠. ECR이라 그러는 거 바로 여러분들 뭐가 되느냐? 거의 활동을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갔을 때 뭐가 되느냐? 제로 베이스로 결정을 무결점 운동이랬죠. 무결점 운동에서 ECR 제도가 있단 말이야. ECR은 뭐가 되죠? 하부가 일을 해보고 상부에다 이거 고쳐줬으면 좋겠어. 상향입니다. 방향이 위로. 그러나 부장이 과장에게 또 과장이 계장에게 명령이나 지시를 하는 것은 하향적이다. 하향은 바로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가 명령 지시. 그 다음에 하부가 상부의 근위 ECR 제도. 요거 여러분 알아두면 되고,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계급이 있는 상하가 주고받는 수직의 이야기다. 반면에 대등한 입장은 자기들끼리 예를 들어 부서간에서 조직원이나 부서간에 서로가 소통하는 것. 이건 뭐가 되죠? 수평이다. 대각은 수직과 수평을 더 더하는 것. 그 다음에 공식 조직이 아닌 동창회나 동문회는 바로 의사소통 구조가 왔다 갔다 정형적이지가 않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레이프바인이라는 말을 쓰고 남북 전쟁 당시에 바로 뭐가 됩니까? 정보의 형태가 너무나 왁자지껄하다 보니까 마치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그레이프바인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얘기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속에서 우리가 조직 집단 내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보자 이거죠. 여러 가지 소통망이 있을 겁니다. 소통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쇠사슬형이다, 수레바퀴형이다, Y형이다, 원형이다, 그 다음에 상호 연결형이다. 그리고 우리 책에 보면 그림이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제가 그림까지 그리지는 않고 여러분 책 속에서 바로 그림을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대표적인 뭐가 되느냐 그러면 아주 핵심 이야기를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외우겠다 이러면 머리 터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왜 되느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이야기 중에 중심이 되는 이야기만 우리가 딱딱딱딱 잡으며 나가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뭐가 나오느냐? 우리가 봤을 때 첫째 쇠사슬형이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쇠사슬형. 쇠사슬형은 그림을 쭉 보면 뭐가 됩니까? 쭉 직선 마치 군대.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상하가 완전히 상하 하상. 이 쇠사슬 군대식이다. 여러분이 옆에다 군대식이라 그러면 명령이 쭉 직선적으로 되는 게 쇠사슬형이네. 이렇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수레바퀴형이다. 그럴 때 수레바퀴형의 가장 중요한 건 중심인물이 있다는 겁니다. 중심인물.
수레바퀴에는 중심인물이 있다 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이럴 때 이 사람은 뭐가 되죠? 확관 중심인물. 이 중심인물이 확관 중심인물이 여기에 있다. 이게 뭐냐? Y형이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원형이다 그럴 때 원형은 뭐가 되느냐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요 수레바퀴형이 요거겠네요. 수레바퀴형이 요런 거다. 중심인물이 있다 이거죠. 근데 Y형은 어떻게 되느냐? 말 그대로 Y로 이렇게 가지를 뻗는 겁니다. 여기 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디 되느냐? 이렇게 갈 때. 이 사람은 뭐냐? 암목적. 요거는 확관 뭐가 됩니까? 리들러입니다. 요때 요거는 확관 리들러. 확관 리더. 확관 리더를 갖다 우리가 얘기한다 하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쓰죠. 근데 여기는 왜 되느냐? 암묵적. 암묵적 리더러다. 암묵적으로 왜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리더 역할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는 걸 알아두고. 그럼 원형이다 그럴 때 원형은 이제 타원으로 왜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림을 갖다 이렇게 우리가 대각선으로 흘러가는 걸 갖다 원형이라고 불러준다. 마지막에 뭐냐? 완전 연결형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들 사방이 서로가 주고받는 이런 형. 바로 자기들끼리도 주고받지만 뭐가 되냐? 왔다 갔다 대각선이 꼬이는 형태. 이게 바로 완전 연결형이고. 자, 그러면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독립적이다. 자율적이다. 그래서 이쪽을 내려올수록 뭐가 되느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민주적이라는 말을 갖다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쇠사슬형, 수레바퀴형, Y형, 원형, 완전 연결형. 이런 형을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씩 어떠냐 대표적인 예를 알아두며 내용을 갖다 본다면 의사소통의 통신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자, 이걸 갖다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게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직적인 의사소통에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 때 상향적 커뮤니케이션과 하향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상향적이다, 하향적이다 이럴 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거 바로 내용을 갖다 본다 그러면 상향이냐, 자 수직적인 속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상향이다, 하향이다,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상향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는 얘기가 되는데 수직적 조직에서 이 두 가지는 다 수직적 조직에서 일어나는 거고, 상향적 커뮤니케이션과 하향적 커뮤니케이션을 보면 상향적은 예를 들어서 위로,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상부가 하부에 모든 걸 갖다 이끌어가는 방법이 뭐가 되느냐? 상향적. 바로 수직적이다. 이렇게 되죠. 반면은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방향이 이게 좀 잘못됐네요. 하부가 상부에 제한한다. 제한하는 겁니다. 제한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여기가 방향이다. 그러니까 그걸로 상부가 하부에 뭐가 되냐? 명령을 내린다라고 봐야 되겠죠. 명령을 내린다. 그 두 가지. 여기는 왜 되느냐? 그럼 제안을 하는 거고, 여기는 명령을 내리는 거. 그래서 이제 상향형은 뭐냐? 의견을 갖다가 설문조사한다든가, 참여시키는 참여제도나, 또는 여러 가지 고충 처리한다든가, 회사 신문을 발간한다든가, 오픈도어 폴리시, 그러니까 상급자 문은 항상 열려 있다.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거죠. 또 퇴직할 때 퇴직 면접을 우리가 해주는 거. 이건 전부 다 상향적. 근데 하향적은 어떻죠? 여러분이 잘 알지만 명령을 내리는 거죠. 중복적인 명령. 대면적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 다음에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피드백을 갖다 써서 개선하는 거. 신뢰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향적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들 조화리의 창이다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바로 한 개인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걸 한 개인의 마음 속에 어떻게 문을 열어주느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조화리 창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조화리 창부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하나하나 따지며 꼼꼼히 풀어나가는 거. 조직행위는 꼼꼼히 풀어나가는 사람이 승부를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하나를 꼭꼭 이해를 하며 따라와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